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여성 청소년과 여경으로 근무 중인 여자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머리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일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도난과 같은 가벼운 사건들부터 살인 같은 무거운 사건들까지 한두 건이 아니라서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가뜩이나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타인으로 인해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제 문제까지 겹치게 되니 한동안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게도 조용할 틈 없는 이 세상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힌 가정사가 있어요. 예전엔 학교 다닐 땐 친구들한테 제 가정사를 말하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저를 불쌍한 눈으로 봐서 그 뒤로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제 가정사를 말해도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가 두 분이나 계셔서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도 왜 저희 어머니가 두 분이 되었는지 그 사연을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단 하나도 없었고 가족이라는 기억 자체가 중학생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억조차 없던 아주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았었어요. 부모님이 버린 건지 돌아가신 건지 모른 채 보육원에 있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러다 언니 오빠들도 하나씩 입양을 가거나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면서 제가 맏언니가 될 때까지 있었죠. 저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입양을 가는 언니 오빠들을 많이 부러워했어요. 사실 저도 8살 땐가 9살 때쯤 다른 집에 입양을 한번 갈 뻔했었다가 양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기도 전에 파양을 당하는 바람에 다시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불임인 줄 알고 저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번 생은 부모가 없는 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찍부터 체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파양당하고 며칠 뒤 한 아주머니께서 저희 보육원에 봉사를 오신 거예요. 책과 연필 같은 학용품들을 나눠주셨고 가끔 시간 나실 때 저희 보육원 청소도 해주시던 분이셨어요. 저는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라 또래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구분할 것 없이 먼저 못 다가갔었어요. 친해지면 활발해지지만 사람을 못 믿어서 친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처음 그 아주머니를 봤을 때도 구석에 박혀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제게 다가와 계속해서 말 걸어주시는데 이상하게 그 아주머니와 있으면 하나도 안 어색하고 심지어 편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친근하신 분이셨어요. 매주 봉사를 오시면서 가끔 저만 따로 조용히 부르시더니 자신의 품에 숨겨둔 맛있는 걸 주시곤 했어요. 자기 딸같이 느껴진다면서 늘 저한테만 맛있는 간식이나 이쁘고 좋은 것들을 종종 주셨죠. 아주머니는 제가 자기 딸인 것처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종종 학교에 있었던 일이나 보육원 언니 오빠들이랑 행복했던 추억들을 아주머니께 말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아서 매주 아주머니 오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러다 중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주머니와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느 때처럼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육원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원장님은 한 손엔 제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론 제 손을 잡으며 원장실로 향했어요. 원장실 문이 열리고 처음 보는 아주머니 아저씨가 활짝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실 분이라고 소개하면서요. 저는 낯선 그분들과 함께 차에 올라탔고 어느 한 으리으리한 주택가에 들어설 때쯤 차가 멈추더니 제가 타고 있던 쪽 문이 열리면서 새아버지가 저를 안아 올리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대문에 가까워졌을 때 정장 입은 남자가 한 명 나오더니 아버지 차에 타서 주차를 하셨어요. 어린 제가 봐도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저희 양부모님들은 상당한 부자였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꽤 되는데 대문과 집 사이의 정원도 이쁘게 가꿔 있었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도 예쁘게 가꿔진 정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강아지도 제가 새 식구라는 걸 알았는지 저를 안고 있는 아버지 곁을 맴돌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저를 내려놓았고 강아지는 저랑 놀고 싶어서 제 얼굴을 마구 핥았어요.
얘 이름은 또리야. 또리 안녕 해봐. 간식 주면 개인기도 할 수 있어. 나중에 간식 줘보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부터 수영이가 우리랑 함께 지낼 곳이야. 나는 아빠, 뒤에 오고 있는 사람은 엄마. 여보, 애 적응할 시간부터 줘야 할 것 같아. 지금 표정 봐, 겁먹었잖아. 우리 밥부터 먹을까? 수영이 갑자기 이렇게 다른지 보니까 무섭지? 차차 적응될 거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양부모님은 서로 사이도 되게 좋고 제게도 친딸처럼 잘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성격도 좋고 가진 것도 많은 분들이 왜 저 같은 아이를 입양했을까 했는데 그분들이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아이라고 하셨어요. 새어머니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몇 년 동안 임신이 안 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아봤는데 우려하던 대로 자궁 쪽에 문제 있어서 수술 후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양부모님께서 저보다 한참 어린아이를 입양하려는 계획이 있었대요. 그래서 볼건을 쭉 둘러보면서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저를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왜 끌렸는지 이유는 모르고 그냥 저한테 마음이 갔대요. 어머니께서 너무 완강하게 저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도 어머니 의견을 따르셨대요. 그렇게 저는 양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아까 말했듯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라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셨어요. 엄마, 아빠라고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아 한동안은 계속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렀는데도 왜 자신들한테 엄마, 아빠라고 안 부르냐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죠. 제가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할 수 있게 아무 말 없이 계속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어느 정도 적응하고 제가 처음으로 양부모님께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부모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절대 잊지 못해요. 두 분 다 분명 웃고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 보다가 고맙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죠. 엄마, 아빠, 늦었지만 저를 입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 언제가 되든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여보, 지금 수영이가 우리 보고 엄마, 아빠라고 한 거지? 나 믿기지가 않아. 이거 꿈은 아니지? 수영아, 다시 한 번만 불러주겠니? 엄마, 아빠라고 말이야. 애 민망하게 뭐하러 그런 걸 시켜. 이제 앞으로 계속 엄마, 아빠라고 부를 텐데. 진짜 가만 보면 당신이랑 나랑 성격이 너무 바뀌었어. 당신 성격 너무 감성적이야. 솔직히 당신도 좋잖아. 언제쯤 엄마, 아빠라고 불러줄까 하면서 매일 손꼽아 기다려놓고 센 척은. 이제 수영이한테 아빠라는 소리 들었으니 나 이제 여한이 없어. 벌써 죽게? 젊은 나이 안타깝네. 나는 수영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건데. 부모님께서 울랑말랑한 표정을 지으실 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거렸는데 이렇게 금세 평소처럼 돌아가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웃기고 귀여워서 몰래 피식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 고등학생처럼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투닥거리면서 재미나게 사셨어요. 매번 어머니께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마음 여린 아버지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제 말이라면 꿈뻑 넘어가시는 분들이세요. 간혹 혼자서 뭐가 먹고 싶다고 조용히 중얼거리면 둘 중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사오고 나셨죠. 제가 괜찮다고 말리기도 전에 겉옷을 입고 나가버리실 정도로 제 일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서세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돈이 많으시니 제가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무조건 다 해주셨어요. 처음 가져본 부모님의 처음 받아보는 지원이다 보니 하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발레가 하고 싶다고 하면 발레학원에 등록해주고 요리하고 싶다고 하면 요리학원에 등록해주고 제가 며칠 만에 질려서 안 가겠다고 해도 쓴소리 하지 않으시고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하셨어요.
한 번에 적성 찾는 사람 잘 없다고, 원래 적성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본 뒤에 찾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빈말로 연예인 되고 싶다고 하면 소속사 리스트 쫙 뽑아서 오디션 스케줄까지 다 알아보실 정도였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법이라며 제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꿈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던 저는 최종적인 꿈으로 어머니가 멋있다고 했던 경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행히 공부를 잘했어서 무리 없이 명문대에 갈 수 있었고, 졸업 후 1년 반 만에 경찰 시험까지 합격해서 정식으로 경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 경찰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관련 범죄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민도 없이 여성 청소년과로 지원하게 되었고, 저희 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제 일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피해자분들이 얼른 편히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게 제가 야근을 하기 일쑤였죠. 평소처럼 야근하고 선배가 부탁했던 자료들 선배 자리에 두면서 수사 일지가 올려져 있길래 살짝 봤는데 남편에게 맞아서 신고 들어온 건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같은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아예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수사 일지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한참 보고 있는데 제 귀에 대고 누군가가 뭐하냐고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선배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선배인 걸 확인하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얼마나 숙였는지 몰라요. 선배는 괜찮다고, 놀래킨 건 자기라고 맞아도 싸다고 웃어주셨어요. 선배들 다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자리 주인이었던 선배가 아직 퇴근 안 하고 남아있었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수사 일지 가지고 가서 제 자리에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죄송하다면서 선배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 일지를 들고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마저 보고 있는데 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피해자 사진이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낯익더라고요.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아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보육원에 봉사 왔었던 아주머니신 거예요. 잠깐만. 이분이 왜 여기에 있지? 분명히 아주머니 맞는데? 너 뭐 보고 그렇게 놀라는 거냐? 왜 혼자서 궁시렁궁시렁거려? 아, 이거? 왜? 혹시 네가 아는 사람이야? 피해자, 가해자 둘 중 누구라는데? 피해자요.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여기 있어요? 가해자한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겠지? 다른 분들이랑 똑같아. 가해자인 남편은 지금 교도소에 가 있고 이분도 참 딱하신 분이야. 참 착하신 분이셨는데 집에서는 왜 이런 대우를 받고 계신 건지. 언젠간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마주할 줄은 몰랐어요. 제 기억 속 아주머니는 한없이 다정하고 착하신 분이셨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신 건가 안타까웠어요. 아주머니 사진을 빤히 보고 있으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아주머니 남편 되는 사람은 몇 년 전에도 한 번 아주머니를 때리고 징역을 산 적이 있더라고요. 진술한 것 보니 출소하고 얼마 안 돼서 아주머니를 보니 괘씸한 마음에 또 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결국 아주머니 남편은 이렇게 주민들의 신고로 또다시 징역을 살게 되었고요. 출소일이 언제인지 보니까 얼마 안 남아서 혹시나 또 이런 일을 당하시게 될까 걱정이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야근에 찌들어 있다가 오랜만에 정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정말 간만에 정시 퇴근이라 신나서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고 콧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었어요. 사람 구경하고 차 구경하면서 천천히 걷다가 길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반대편에서 아저씨가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께 달려가더니 퍽치기를 하고 튀어버린 거예요. 신호 바뀌려면 아직 멀었고 범인 잡으려고 무작정 뛰었다간 저 때문에 운전자들이 피해볼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아저씨가 뛰어갔던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사건 현장이 멀리 있었고 신호 바뀌는 동안 아저씨가 자취를 감춰버려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119에 전화를 했고 아주머니 상태를 살폈어요. 머리 쪽에서 피가 나길래 얼마나 다쳤는지 상태 확인하면서 아주머니 얼굴을 봤는데 제가 있던 보육원에 봉사 오시는 그 아주머니신 거예요.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서 정신이 멍해지더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의 사건 일지가 생각났고 아주머니 남편의 출소일이 생각났어요. 휴대폰으로 날짜를 확인해보니 바로 전날 출소를 했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남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아무런 기척 없는 아주머니의 볼을 살짝 치면서 눈 떠보라고 했지만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의식을 완전히 잃으셔서 눈을 뜨실 리가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해서 아주머니를 옮기고 뒤이어 제가 타려고 하자 대원이 제지하길래 경찰이라고 경찰증을 보여준 후에 같이 동승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환자분 상태를 쭉 봤는데요. 혹시 같이 오신 분은 신희경 환자분 보호자신가요? 아니요, 보호자는 아니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이자 경찰입니다. 제가 보호자께 상태 전달할 테니 환자 지금 어떤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눈으로 봤을 땐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머리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혹시 모르니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입원 수속 밟고 오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입원 수속 밟을 테니 정밀검사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겉눈으로 봤을 땐 심하게 다친 것 같진 않아 보인다며 혹시 모르니 정밀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입원 수속을 하려고 아주머니 겉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들고 와서 데스크로 갔어요. 저는 지갑에서 아주머니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간호사분께 드렸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꺼냄과 동시에 낡은 사진 한 장이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뒷면이 위로 가게 떨어져 있었는데 삐뚤빼뚤한 글자가 한 줄 적혀 있었어요. 주워서 보니 사랑하는 딸과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지갑에 넣어드리려고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앞면으로 돌렸어요. 주민등록증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넣고 있는데 사진 속에 있는 아이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지갑을 떨어뜨리면서 저도 모르게 짧게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제 목소리에 놀란 주변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봤고 저는 눈치를 보면서 다시 지갑을 주워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봤는데 눈 비비고 다시 봐도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아이는 저더라고요. 아주머니와 친해지고 나서 둘이서 산책하면서 보육원 근처에 핀 벚꽃을 구경하다가 자신과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줄 수 있냐고 하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찍어줬던 사진이거든요. 저는 다시 글씨가 적혀있는 뒷면으로 돌려서 사랑하는 딸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매만졌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저와 아주머니이고 아주머니가 사랑하는 딸과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제가 있으니 제가 아주머니의 딸이라는 말이잖아요. 기억에도 없는 제 친모모님 중 한 분이 아주머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제 친모라고 하니 보육원에서 저만 이뻐했던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맛있는 거나 좋은 게 있으면 저를 주려고 숨겨놓던 아주머니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저는 단순하게 제가 아주머니 눈엔 예뻐 보여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자신의 딸이라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제게 했던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왜 저를 다시 데리고 가지 않고 봉사자로 제 옆에 계속 맴돌았는지는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분명 제가 자신의 딸인 걸 알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 아니에요. 사진 뒷면에도 떡하니 사랑하는 딸이라고 적혀 있으니 말이에요. 저는 돈이 없어도 잘 집이 없어도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를 원망한 것도 잠시였고 지금 상황을 보니 왜 저를 못 데리고 갔는지 알 것도 같았어요. 저는 아주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에 앉아 한숨을 쉬면서 사진을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의사가 다시 들어와서 검사 결과를 말해주시더라고요. 검사를 다 해봤는데 다행히 머리에 살짝 찢어진 것 외엔 아무런 이상이 없네요. 아마 곧 있으면 의식을 차리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며칠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진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일어나 보세요. 언제까지 주무실 거예요? 걱정되게. 아주머니. 수영아, 우리 수영이 평소엔 꿈에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더니 엄마 아프니까 이렇게 꿈에 나온 거야? 우리 딸 때문이라도 정신 차려야겠네. 아주머니는 의사가 나가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눈을 뜨셨고 바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져서 그때랑 얼굴이 조금 바뀌었는데도 핏줄이라 그런지 한 번에 알아보셨어요. 아직은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서 꿈인 줄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팔을 뻗어서 제 얼굴을 매만지며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눈을 감으시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어서 그대로 병실을 나와버렸어요. 자판기에 음료수를 하나 뽑아들고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벽에 기대 천장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를 이뻐해주던 아주머니를 이런 상황에 다시 만난 것도 당황스러운데 게다가 그분이 제 친어머니라니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음료수를 비우고 차마 아주머니 병실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곧장 집으로 갔어요. 그날 잠을 어떻게 잤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참을 설치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음료수를 한 박스 사들고 다시 아주머니 병실을 찾았어요. 제가 경찰이 된 이후로 뭐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으로 바뀌어버려서 아주머니께 직접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완전히 정신을 차린 상태였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고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자신의 딸이 아닌 보육원에 있던 아이로 대하셨어요. 어머, 수영이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살 엄청 빠졌네? 못 알아볼 뻔했어.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아주머니 사고 난 거 제가 목격했어요. 아주머니를 여기까지 모시고 온 것도 저고요.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아, 수영이가 나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너무 고맙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몸은 괜찮아. 찢어진 부위만 살짝 아픈 거 말곤 다 괜찮아. 아, 다행이네요.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께 한 가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인데 그래? 심각한 거야? 표정이 되게 비장해 보이네. 아주머니가 제 친엄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어제 알긴 했지만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받고 싶어서요. 진짜 아주머니께서 제 친엄마세요? 제 말에 아주머니의 웃던 얼굴이 점점 굳어져갔고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입을 열 듯 말 듯 하면서 말하기 망설이고 있다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말하기 힘드시면 억지로 말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음료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마지막 음료수를 넣고 있는데 결심을 하신 건지 다 말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입을 떼시더라고요. 21살의 젊은 나이에 첫 연애를 하고 첫 남자친구와 사고를 쳐서 저를 가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친부라는 사람은 아주머니께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유학을 떠나버렸고 이미 아주머니는 배가 조금 나와 있는 상태라 수술이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낳기로 결정하셨대요. 친부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라 저를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유학 핑계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아주머니 집안은 가난해서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고 그렇다고 딱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이 저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형편이 나아지면 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어서 봉사를 핑계로 제 옆을 서성거렸다고 하셨어요. 보육원에 봉사하러 다닌 지 1년 정도 됐을 때 나이가 좀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난폭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와봤자 저도 같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데리고 오는 것을 포기했던 거죠. 그렇게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지금의 양부모님 집에 입양을 가는 바람에 또 헤어지게 된 거죠. 아주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저는 아주머니께 모든 사실을 듣고 나면 그래도 속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해졌죠. 현재 저는 이미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주머니를 달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울다 지쳐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양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만난 것과 아주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양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수영아, 네가 결정하기 힘들어서 우리한테 왔을 거 알아. 낳아준 어머니도 키워준 부모님도 둘 다 너무 소중하겠지. 우린 너에게 누구 하나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어찌됐건 둘 다 너의 부모님이 아니니 너가 선택하지 못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 우리 세 명을 모두 너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너가 친어머니께 가겠다고 해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너가 만약 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너의 부모님인 것도 변함없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 아빠와 더 정이 많이 들었고 엄마 아빠 말고 다른 분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저를 버렸던 분이니까요. 버렸다고 말하면 안 돼.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잖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어머니 집에 돌아가 봤자 똑같이 당할 것 같은데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떠니? 그래,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 퇴원했다가 또 당하면 어떡해. 저희 부모님은 남는 방 있다고 선뜻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어머니와는 남인 부모님도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이렇게 이쁜 딸 낳아줘서 고맙다는 답례라면서 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나게 되면 꼭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 말처럼 친어머니를 퇴원시키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친어머니는 못 들어가겠다고 입구에서 버티고 계셨고 양어머니께서 들어와도 괜찮다며 친어머니 팔을 잡고 끌어서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현관에서 신발도 못 벗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자 양어머니는 그런 친어머니를 보고 따스히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 짐 덜어놓으시라고 하셨어요. 양어머니의 말에 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친어머니 우는 소리에 양어머니도 같이 우셨어요. 앞으로는 이곳에서 계속 지내시라고 집에 다시 가실 필요 없다고 하셨죠. 친어머니가 양어머니를 품에 떼어내고 무슨 소리 내는 듯 쳐다보니 양어머니가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서 저희랑 같이 지내면 돼요. 조만간 이혼 처리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놈 숨어서 못 잡고 있다면서요. 그놈 어디 있는지 저희 남편이 찾았어요. 곧 잡힐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무 감사해서 어떡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미 충분히 갚으셨어요. 저희 이쁜 딸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오히려 저희가 어머님께 갚아야 하는걸요. 그러니 어머님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계세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저 그리고 친어머니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친어머니는 이대로 빌부터 살 수 없다고 집안일을 자처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려도 봤지만 친어머니께서 너무 완강하게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시겠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도 친어머니 몰래 어머니께서 집안일 몰래 해주시고 계세요. 친어머니 그렇게 만든 나쁜 놈도 잡아서 이혼시키고 교도소에 넣었고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 없었다면 친어머니는 여전히 나쁜 놈한테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놈 찾아다니느라 똥줄 빠졌을 거고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4명이서 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친어머니도 제게 정말 잘해주시죠. 어머니가 2명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예전엔 부모님 없다고 불쌍하게 봤던 친구들도 이제 부모님이 3명이라고 부러워하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어차피 부모님들도 서로 잘 지내고 하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만날 사람은 언젠간 만난다고 저는 친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들도 잃어버렸던 인연이 있으시다면 언젠간 저처럼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늘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